네, 미국 연방법원의 상호화세 제동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로 대응을 했습니다. 시장이 일단 안도했지만 항소법원이 다시 원점으로 관세를 돌리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9개월 만에 2,700선을 탈환을 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고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변수 짚어보도록 하죠. 매크로인사이트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국내 증시 오늘은 좀 힘이 약하긴 하지만 9개월 만에 2,700선 위로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뭐 추가 상승 동력을 좀 받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내 경제와 경기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지난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또 불확실성이 대두됐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내성이 생기면서 시장에는 더 이상 영향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핵심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어제도 하향이 됐고 네.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계속 머무를 것 같고요. 그럴수록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속도를 더욱더 높여야 된다. 역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안 좋아도 경제는 안 좋아도 경기는 안 좋아도 주식시장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이제 한 단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저희가 얘기하는 유동성 랠리 네. 아니면 개별 종목장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시장을 앞둔 이 시점에서 어제 우리 지수가 모처럼 2,70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하반기 코스피 지수 상단 3,000선을 제시한 증권사들도 많은데 본부장님은 어디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네. 대부분의 증권사도 그렇고 저희 같은 사람도 그렇고 지수 밴드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좀 공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한국의 경제와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3,000포인트는 조금 좀 버겁지 않나, 네.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금리 인하 국면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한 2,800, 900까지는 한번 네.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800까지는 도전해 볼 수 있다. 작년 시장을 보면 코스피 대비 이제 코스닥의 수익률이 더 저조했는데요. 시장이 상승 추세로 간다면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피가 나으려면요.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이 업종들을 좀 봐야 되는데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뭐 금융, 그다음에 대부분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 이런 것들이 네. 많죠. 결국에 코스피가 크게 상승하려면 한국의 경기 펀더멘탈 자체가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네.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걸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할인율의 감소, 유동성의 공급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중소형주나 코스닥 쪽에서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봤을 때 작년 한 해 연간으로 코스피가 한 마이너스 10% 하락했고 코스닥이 한 마이너스 2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요거의 되돌림만 나온다고 해도 사실 지금으로서 보면 중소형주와 코스닥 쪽에 좀 기회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시장에 힘을 내려면 미증시의 상승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세 우려로 크게 하락했던 지수 낙폭을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앞으로 미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연초에는 미국이 상당히 지지부진하면서 뭐 실망한 투자자분들도 많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최근 한 달만 보더라도 나스닥이 뭐 10% 가까이 네. 오르면서 많이 회복을 한 모습인데요. 근데 제가 조금 걸리는 부분은 과거 미국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그 이른바 M7이라고 하는 종목들의 그 반등이 좀 탄력이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지금 미국은 트럼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 역시도 지난 3년간의 호황을 지나서 이제는 조금 하향,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인플레가 타 국가 다른 지역처럼 빨리 떨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경제는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지만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빨리 단행할 수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환경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시장이 반등하더라도 미국 시장보다는 다른 국가에서 좀 기회를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M7의 주가 탄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도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뉴욕 증시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그래 주도주는 M7이 될 거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가장 큰 산업들이 사실은 기술 네. 산업들인 거고요. 이것들이 대부분 또 중국과 그 세계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AI를 포함해서 어떤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경쟁 우위를 계속 가져가고자 하는 니즈가 강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그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뭐 제조업이나 뭐 기타 뭐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국 경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도주가 된다고 해도 다시 기술주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엔비디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래도 기대 이상 컨센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 흐름 나쁘지가 않았고요. 반도체주 국내장에서 좀 훈풍을 이어가는가 싶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국내 반도체주.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더구나 올해 1분기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걸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H20이라고 하는 이 칩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관련해서 손실이 좀 많이 났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나머지 사업부들은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도 반도체주가 드디어 크게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셨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줄로 아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엔비디아가 글로벌 어떤 가속기 산업, GPU, AI 산업을 선도를 하면서도 언젠가 이 사이클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과잉 투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된다라는 우려로 주가 역시도 좀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보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엔비디아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내려갔고요. 그 외에 기타 다른 고객들의 비중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과거에는 이 M7을 포함한 빅테크들만 AI 관련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전 영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다른 기업들까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AI 관련한 투자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보면 한국에서 관련한 뭐 AI 관련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다시 눈여겨서 좀 보실 시간이 됐다. 그리고 아주 잘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랠리 개별 종목 장세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AI 반도체 쪽에 녹아들어져 가게 되면 상당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투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식지 않았다. 여전히 HBM 수요가 탄탄하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만큼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별화도 계속 된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특정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뭐 엔지니어 출신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여전히 삼성전자의 HBM 경쟁력 회복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 우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미세 공정 한 단계 한 단계가 얼마만큼 앞서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느냐 아니면 후발주자로 남아 있느냐라는 측면인 건데 그렇게 보면 과거의 레거시 반도체, D램, 낸드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쟁력 초격차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HBM 반도체 분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초격차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차별화를 좀 이끌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직 제대로 차별화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
이런 주가 차별화는 좀 더 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90년대 이후로 삼성전자가 국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항상 시가총액 1위 자리가 바뀌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기로 변곡점에 좀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HBM 시장에서 아무래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동차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너무나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자동차주 흐름과 함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네. 기업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표면적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주가 측면에서. 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게 표면적인 이유이긴 합니다만 사실 펀더멘탈 자체를 보면 자동차의 업황도 작년을 고점으로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였거든요. Q의 성장이랄지 P의 정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의 수요가 팽창이 될 때 굉장히 잘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모델도 잘 냈고 기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 따라잡았다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사실 전기차가 쾌즘에 접어들었다, 수요가 정체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게 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의 앞으로의 전기차 산업을 바라보는 입장은 가격 경쟁,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저희가 전기차 봤을 때는 디자인, 성능 이런 거에 굉장히 열광하고 수요자들이 수요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완성차 업체들마다 나오는 모델들이 사실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가격이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얼마만큼 싸게 팔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세계 최대의 전기차 업체인 BYD가 한 35% 정도 전기차 가격을 대폭 인하를 했어요. 그 얘기는 본격적인 가격 경쟁에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요. 이 얘기는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소식입니다. 앞으로 점유율도 지켜야 되고 반면에 마진도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인 가격 경쟁으로 들어갔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지주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주가가 좀 무겁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 지주사들의 최근의 상승 흐름 그리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상법 개정, 그다음에 주주 환원, 자사주 소각 등등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출회가 되게 되면 지금 낮은 PBR을 받고 있는 지주사들, 특히 중소형 지주사 중에는 PBR 0.1, 0.2짜리도 많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일정 부분은.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주가 자체가. 평소에는 철저하게 무관심 소외해주고요. 하지만 이럴 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걸 굳이 좀 제가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욕조에 물을 받을 때 배수구 캡을 보통 닫고 물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배수구 캡을 닫지 않아도 수압을 세게 틀어서 물을 세게 틀면 물이 찹니다. 어느 정도는 차 있죠. 이게 이제 제가 비유를 들 수 있는 게 이 수압이 센 물을 저는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동성이 물 빠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물이 차면서 여기서 이제 목욕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느 순간에 이 수압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즉 물 빠지는 속도가 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되면 물은 서서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사들의 지금 움직임이 저는 약간 그렇게 보여요. 지금은 금리 인하 국면이 강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이 풍부하게 빠르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외되어 있던 지주사들까지도 움직이는 상황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것들이 저희가 다시 제자리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좀 염두에 두시고 나는 물 빠지는 속도를 내가 정확하게 눈으로 캐치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목욕을 하셔도 됩니다만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그냥 물이 언제 빠지는가, 물이 빨리 들어오는가 그냥 옆에서 밖에서 그냥 보시는 것만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최근에 지주사가 눈에 띄는 좀 급등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유동성이 빠르게 공급되고 있고 다시금 제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증권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증권주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나 상승의 연속성이겠죠. 네. 지주사랑 비슷한 이유로 오르고 있긴 한데요. 증권주가 지주사랑 좀 그래도 하나 다른 점은 증권주는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분기 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상황이고, 증권업의 이제 이 속성을 봤을 때 브로커리지라고 하는 부분은 거래량, 증권 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익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 IB라고 하는 것도 증시 시황이 괜찮아지면 IB 쪽의 수익이 또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 금리가 빠지는 국면에서는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 채권에서도 평가이익이 나기 때문에 삼박자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이익과 펀더멘탈 자체로도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에 있었다라는 걸 감안하면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조정을 받을 때 잘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면 연속성 있는 상승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대선이 좀 임박했고 최근에는 신정부의 정책 기대감도 좀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후보들의 이제 공통 공약과 관련해서 정책 수혜에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섹터들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뭐 AI 산업의 활성화, 네. 그다음에 방산 수출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상법 개정, 뭐 주주 환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어떤 공약을 내세웠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주식들은 단기적인 테마주로 좀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것보다 좀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항상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실제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에 얼마만큼의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 그렇게 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정치하시는 분들의 입보다는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액션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투자의 어떤 스킴을 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급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매수의 연속성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죠. 외국인의 수급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이 사는 배경은 일단 미국 시장에 많이 쏠려 있던 자금들이 일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유로존이랄지 홍콩이랄지 한국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흘러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화만 글로벌 통화 가운데 가장 뭐 나홀로 강세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달러화가 약세로 꺾이면서 상대국들,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 좀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보이니 더더군다나 미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미국 자산이 아닌 비미국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니즈가 같이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만을 보면 사실 한국의 경제와 경기는 그렇게 외국인 눈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저렴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원화가 1,400원대 이상에서 놀다가 1,300원대까지 트라이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도래했으니 말 그대로 이제 패시브한 자금들은 조금 속된 말로 저희가 이제 잽을 좀 날려볼 수 있다. 한국 시장도 한번 조금 사볼까라고 하는 수요가 조금 최근에 좀 나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시총 상위주가 좀 유망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패시브 자금은 말 그대로 수동적인 이 매수 자금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주식이 좋아 보인다라고 사는 수요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을 오늘 5천억 사야 되겠다. 그러면 한국 5천억을 바스켓으로 사는 행위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가총액을 구성하고 있는 비중대로 사기 때문에 제일 단일 금액으로 제일 많이 사게 되는 건 삼성전자겠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면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은 과거에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패시브 자금 유입과 더불어서 이제 액티브 자금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자금들이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사게 되니 사실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시총 상위도 동일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총 상위주들 중에도
과거 대비 펀더멘탈 체력이 훨씬 레벨업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랄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랄지, 뭐 현대중공업이랄지 이런 종목들 펀더멘탈이 상당히 레벨업되고 있는 종목들에 수급이 더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염두하고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제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가 인하가 됐고요.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0%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인하가 된다고 해도 경제 성장률이 1%는 안 넘을 거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외국인들은 이미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기대치가 있었다면 사실 뭐 작년까지 계속 외국인들이 팔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떨어지면 좀 들어오고 하는 수요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큰 기대치가 없는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은 한국의 상황은 bad is good입니다. 경제와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시장에는 더 좋은 환경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왜? 빠른 금리나 공격적인 금리나 어제도 이제 이창용 총재가 말씀하셨지만 하반기 한 번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중앙은행이 데이터 디펜던트 하거든요. 하반기에도 경제 지표가 더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크게는 세 번까지도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0%에 가깝게 제로 성장에 가깝게 붙을수록 한국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 좋을수록 좋을 수 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조선과 방산이 좀 주도주 역할을 해왔는데 여전히 뭐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추가 상승 여력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주도주가 꺾이려면 크게는 두 가지 요건이 좀 당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주도 산업의 업황 자체가 둔화가 되거나 그래서 이제 실적이 조금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크게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도력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조선 산업과 방산 산업은 글로벌 탑 경쟁력을 이미 갖춘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에 하나 하반기에 새로운 주도 섹터가 출현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기존에 주도하고 있던 조선방산에서 일부 기업들은 탈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주도 섹터 산업을 본다고 하면 뭐 역시 뭐 AI와 관련한 네. HBM 이런 쪽에서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과 방산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차선택으로 본다면 AI 산업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환율 변동성도 중요할 텐데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00원대 밑으로는 안 빠질 것 같던 맞아요. 환율이 네. 순식간에 1,370원까지 빠진 상황이거든요. 달러와도 뭐 나홀로 강세 유지하다가 순식간에 좀 약세로 전환된 부분이 있고 하지만 환율을 결정하는 펀더멘탈 요인들을 봤을 때 미국은 여전히 금리 인하를 빨리 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고 반면에 한국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 있는 환경이고 임리 기준금리 그 스프레드도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원화 절상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결국에는 다시 뭐 1,350원에서 1,400원 정도의 그냥 박스권 흐름을 당분간은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처럼 1,000원대 초반의 환율로 가기에는 사실은 한국의 경제 상황은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펀더멘탈 흐름으로 봤을 때 환율도 당분간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을 찾기가 더 힘든 상황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차별적인 상승, 그다음에 뭐 저희가 정말 보지 않았던 종목까지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유동성 랠리, 종목 장세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럴 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막 이거저거 막 사고 막 플레이를 하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사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경제는 매우 안 좋지만 시장은 좋은 상황에 접어들었고 이익과는 관련 없이 정책이나 테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역시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요한 요소는 역시나 이익이기 때문에 최소한 투자하실 때
이익은 체크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춘 기업 중에 상당히 저평가됐다. 이게 한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똑같은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최소 2배, 3배는 더 높았을 텐데 라고 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보셔서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유동성 랠리 종목 장세가 시작이 됐다.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익, 실적이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때다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